네, 오늘 이공계 청년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이공계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기업에서 보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 일자리의 역할, 그리고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대학생들도 앉아 있는데요. 이공계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사실 과연 이와 같은 그 정부 주도 R&D, 그다음에 대학의 인력 양성과 같은 이런 순차적인 구조에 의해서 생성된 이런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과연 이 직장에서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히려 그 이공계 학생이지만 이공계 쪽으로 나가질 않고 뭐 헬스 트레이너를 한다, 웰빙을 한다라고 하는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좀 하여튼 이공계 우리 원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는 상당히 그 이공계 정책에 대해서 올해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보지를 못하고 아주 단기간에 아주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권 따라서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또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정부에서는 또 뭐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불안감이 과학기술계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계 학생들인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치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공계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에 치킨집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공계 나와가지고 과로사로 죽든가 아니면 치킨집 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스갯소리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이공계 인력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사실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또는 뭐 고용의 증대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사실은 얼마나 그 수익 창출하냐 여기에만 사실 이제 목매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GE 같은 경우에 보면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만 예전에는 에디슨이 벌브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 또는 가전 등등등을 하다가 이제 2018년까지는 뭐 에너지 쪽으로만 주로 집중을 하다가 이제 앞으로 2020년 후에는 자기네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변신하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이 성공 모델에만 치우치는 그러한 모델로는 좀 앞으로 희망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대학 입장에서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 인재들을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취직할 수 있는 회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사실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금 정책, 지금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서 뭐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요. 등록금 정책의 1순위는 사실은 이제 학부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이제 지금 뭐 4조나 되는 등록금을 장학재단에서 분위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14조나 되는 그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7조를 담당하고 있다. 4조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3조는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7조를 반값 등록금은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학생들은 바로 이공계로 치면 석박사 학생들입니다. 석박사 학생들 또는 석박사를 졸업한 학생들일 텐데 사실 등록금 정책의 1순위는 여기서 비껴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네이처 표지 그림인데요. 이 그림 보시면 지금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금현미경, 흑현미경입니다.
예, 혐의형 때 색깔만 딱 보면 과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주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이 과학계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 나와 있던 얘기인데요. 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여기 뭐 지금 파란색 있는 그것은 지금 이제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의사, 그 다음에 법률가 또는 이제 변호사, 의사, 변호사, 과학자 등등등 해서 엔지니어 이렇게 됩니다. 요 수치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어쨌든 의사하고 변호사가 가장 수입이 많다. 영국의 케이스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랬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 단과대학별로 수입과 지출을 좀 따져 보니까 다음과 같은 그런 사실은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의 예산 중에서도 의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내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요. 제가 뭐 특정하게 얼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고, 공과대학에서는 오히려 이 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의과대학 의사와 또는 이 로스쿨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우리 공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부자가 될 의사와 부자가 될 변호사들을 양성하는데 결국은 이 대학의 그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충격적이었고 도대체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에 제대로 실험실이 이제 설립되지 않았는데요. 또 실험실이라는 것은 이제 학부 실험입니다. 대학원 실험은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비로 이제 충당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 대학 학부 실험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실 이제 알게 됐다라는 거고, 어떻게든지 이런 점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석박사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야만, 아까 네이처의 그 커버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그럼 아마 못하는 그런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저희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아까 그 재정의 그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 학부생들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이공계 우리 석박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 저는 그 이공계 그 석박사 장학금을 위한 이런 뭐 BK 사업 같은 것은 좀 한 뭐 의원님들 한 2배 이상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공계 그 실습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아까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말씀하시죠. 그 고용 창출에 관한 문제인데, 다보스 포럼에서 직업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약 7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겨서 네트로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축복이라고 저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직업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축복이냐? 사실 그 옛날에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정말 그 이상향의 책을 쓸 때 그 사람이 유토피아에 가면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점심 먹고 푹 쉬었다가 오후에 3시간 일하는 나라다. 지금 우리가 거의 유토피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6시간. 유토피아를 쓸 당시에 사람들은 하루 12시간씩 근무를 했고 휴일의 개념도 없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세계의 과학기술의 진보가 지금 유토피아를 거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많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자동화나 로봇에 대체돼서, 그래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로부터 주 4일 근무제, 주 3일 근무제로 가게 될 겁니다. 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절대로 겁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가는 데는
저항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올바른 길이고 미래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무서워하거나 과학 기술을 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 제가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을 먼저 해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뭡니까? 인공지능입니까? 로보틱스입니까? 뭐 바이오입니까? 나노입니까?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얘기해도 지금 뭐 1시간 내내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못할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1차, 2차 산업혁명은 북극성의 시대다.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석탄, 철강, 섬유 이 세 가지만 하면 됐고 2차 산업혁명은 화학, 전기, 강철 이것만 하면 됐어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산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극성의 시대가 아니라 은하수의 시대다. 모든 별들이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방법은 특정 기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정 기술을 아주 유망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과 경쟁을 똑바로 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과의 지나친 경쟁을 해도 또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많은 기술 중에서 기술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방법은 소위 유동지능이 높은 젊은 사람들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유도하고 제조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에서도 게임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지금 그 시스템을 만들고 개념 설계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합쳐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교수께서 4차 산업혁명과 고용 창출 그리고 4차 산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장수 AP 위성 대표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새로운 분야 산업 또 새로운 분야 기업이 창업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특히 대기업의 산업이 정체돼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오히려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체 보면 아까 왜 이렇게 됐냐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 산업 위주로 간 게 또는 대형 산업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대량 산업이든지 대형 산업들이요, 조선업이든지 이런 거를 한 거는 아주 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정체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등장하고 이래서 저 같은 사업하는 대기업이나 이렇게 모여 보면은 중국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량 생산 그대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유지하면은 좋은데 중국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보다 기술이 모질라도 또 공산 체제 일당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경쟁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과감하게 좀 가야 될 길은 이제 도량 다품종 쪽을 좀 갔으면 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소위 고부가가치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술 집약인데요. 이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량 다품종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굳이 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몇 년 걸리냐 물어본다면 한 3년 그러니까 진입기가 한 3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가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위성 휴대폰을 좀 전 세계에서 제가 2위로 많이 팔고 있는데 한 6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성숙기가 오더라고요. 지금은 모토로라가 1위고 저희가 2위입니다. 그래서 한 3년, 한 9년 정도의 기술 개발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거의 한 시장이 작기 때문에요. 한 3위 정도에는 올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컨셉슈얼 디자인 능력 또는 아키텍처가 모질란다는 말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분야가 넓은 분야보다는 굉장히 이제는 소량 다품종 분야라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우리가 벌써 전 세계 60% 70% 장악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비메모리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장이. 비메모리 분야는요, 수입해요, 수입. 지금 우리나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비메모리 분야가 잘 안 되냐? 이거는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있는 많이 팔리는 것만 해도 한 2만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개발해도 몇 조 정도 안 나와요, 매출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옛날에 임원들이 그런 비메모리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 내가지고 맥시멈 잘 팔면 한 1억 불 됩니다. 한 1,200억 정도 수출할 겁니다. 그러면 집어 던질 거예요. 이거 임원이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하면은 또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가지를 못합니다. 숫자는 작지만은 이런 분야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 창업을 해야 됩니다. 창업 방향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대기업이 좀 나서달라는 거예요. 좀 자회사를 만들고 대신에 대기업에 있는 그러한 월급 줘서는 안 되죠. 대신에 주식은 그 나가서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주식의 한 60% 정도는 전 줘야 된다고. 잘 되면 한 40% 갖고 그러면은 대기업들은 지원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마케팅도 열어주고 이 벤처라는 게 사실 경험 부족해서 많이 망하거든요. 그럼 대기업이 그렇게 자금 대주고 마케팅 좀 지어줘. 대신에 월급은 거의 안 받아야 됩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전념을 해야 되고 통화하면 자기 기업이 되니까 분사 정책으로 해서 요새 삼성전자가 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그렇게 가혹하 그 정신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벤처는 완전 황무지에 사는 거예요. 저도 한 3년간 정말 어려웠어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쪽의 R&D 정책인데 R&D 정책에 너무 숫자가 많아요. 저 R&D 정책에 보면 산업 쪽의 R&D 자금은 좀 규모를 키우고 그 다음에 좀 대신에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몇십억도 안 돼요. 어떤 경우는 몇백억 줘야 돼요. 한 5년 정도. 그래야 아까 말한 진입기에서 성장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세계 1, 2, 3위를 가려는데 그 뭐 몇억 몇십억 갖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방법도 유연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과제 뭐 공정성 뭐 투명성 그래서 기획과제 먼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러는데 아니 좋은 아이디어 기업가들이 기획과제 왜 냅니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업가 난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안 되면 그게 시원찮아서 안 되면 그걸 끝나는 거고 되면은 그런 지원을 해주라. 아까 말한 그 벤처라면 그 9년이라면 처음에 3년간 진입기 있는 기업은 어렵습니다. 그거 받기도요. 그러나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세계 한 1, 2, 3위권으로 그 분야에서만은 갈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장수 대표이사께서는 저기 안정적인 항우연에 계시다가 사업을 차리신 지 한 15년이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창업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관련해서 정부 R&D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광형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전략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하신 많은 분들이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창출하고 일자리 배분, 두 번째는 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서 우리 산업을 고도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지금 현재 있는 산업 제조를 데이터 중심, 빅데이터 중심,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의 핵심에 있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 빅데이터 산업은 규제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가면은 앞에 김태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그 물결을 타지 못해가지고 나라도 잃고 남북 분단도 되고 그랬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는 그래도 정보혁명을 차고 올라타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4차 산업 물결을 타지 못할 것 같아요. 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를 일단 모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식별자가 있고 비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별자라면 이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죠.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삭제하고서 비식별화하고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2조 1항에 보면은 그것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병원에 환자가 왔다 가고 그런 데이터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빼면은 그걸 가공해서 어느 지역에 몇 살 때 되면 어떤 질병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빅데이터 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어느 가게에서 옷을 어떻게 사갔는지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물결을 타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법을 좀 고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일본이 이미 경험을 하고서 한번 고쳤어요. 2014년에 어떻게 고쳤냐면은 식별자를 제외한 정보는 활용할 수 있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단 식별자가 없으면 활용할 수 있는데 식별자를 다른 정보하고 결합을 시키면 식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식별자를 다시 찾아내면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면서 하면 얼마든지 빅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추출해내서 인공지능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일본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 산업이 살 수가 없다.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물결도 탈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해주느냐?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법 제도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면은 갈등 사회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기술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은 꿈의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이것으로 제8회 국회 한림은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